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고조선 문명 그 뿌리를 밝힌다는 주제로 계속해서 강의를 할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제를 보면 좀 거창한 것 같은데, 고조선 역사도 아니고 고조선 문화도 아닙니다. 고조선 문명입니다. 문명이란 말은 역사와 문화를 아우르면서 그것을 넘어서는 개념이죠. 역사나 문화는 특정한 시기, 특정한 공간에 한정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문명은 특정한 시대와 공간을 넘어서서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룰 내용은 고조선 역사와 문화는 물론이고, 그 역사의 시대를 넘어서 또는 우리 민족을 넘어서 문명적인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혀나가겠습니다. 그 뿌리를 밝힌다 그러니까 아주 역사에 처음 시작한 태초로 되돌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뿌리를 밝혀서 현재를 알고 미래를 전망하는 데까지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라고 하면은 의뢰의 과거의 어떤 사실을 공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역사는 과거사가 아니고 현재사도 아니고 미래사까지 포함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포함하는,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 역사다. 그래서 역사는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란 현재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과거의 거울로 비추어 보고, 그래서 현재를 제대로 안 다음에 미래의 삶을 전망하는 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밝힌다는 것은 결코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되살려보고 미래까지 전망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 고조선 하면 여러분들 인상적으로 떠오른 대목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 같이 이 호랑이가 있고 곰이 있습니다. 곰과 호랑이가 이렇게 나오면은 어떤 이야기를 떠올립니까? 고조선하고 관련 지어서 의뢰의 단군 신라를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 유물에도 곰과 호랑이를 등장시켜서 단군 신라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중국 요령성 평강 지역에서 나온 고구려 초기의 유물입니다. 우리 학계에서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근래에 알려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자료를 통해서 고조선 문명의 뿌리를 찾아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첫째 강의의 주제는 고조선 인식의 한계와 새로운 역사의 눈뜨기가 오늘 강의할 핵심 주제입니다. 고조선 인식 한계라고 하면 우리는 고조선 인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못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모른다고 하는 것을 자각해야 새로운 나음, 더 나은 연구로 나아갈 수 있지. 나는 고조선에 대해서는 다 알아 하는 사람은 제 강의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고조선 인식을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성찰하면서 앞으로 역사를 새롭게 연구하고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한 눈을 떠야 돼요. 고조선 문명을 잘 이해하는 데 머물면 안 되고, 고조선 문명을 밝히는 것을 통해서 다른 역사, 다른 시대의 역사 또는 다른 나라의 역사까지 역사를 제대로 보는 눈을 떠가는, 그래서 역사 연구의 방법, 역사 공부의 어떤 이론, 이런 것까지도 탐색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고조선 시대 역사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지금 10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이 10가지 질문들 중에서 6가지 정도를 아는 사람은 낙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한 8가지 정도 아는 사람은 우수생이고,
제가 지금 10가지 던진 질문을 다 맞히는 사람은 사실상 제 강의를 들을 필요도 없이 아주 훌륭한 역사 연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처음 질문 쉽지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이름은 그걸 모를까? 저기 답이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고조선 아닌가? 지금 고조선 강의 이야기하면서 무슨 최초의 국가 이름을 묻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답을 것 같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겠지요. 예,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 둘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민족 시조는 누구인가? 이거는 전 아이들도 아는데 왜 이런 시시한 질문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답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개천절 노래에 답이 있지요. 이 나라 하나번님은 당군이시니 이런 대목 있잖아요. 예.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잘못된 건가? 예. 다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홍익인간 이념은 누가 주창했는가? 그림에 보여드리고 있죠. 당군 할아버지 아닌가? 민족 시조도 당군 할아버지 아닌가? 뻔한 질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초의 국가 이름도 모르고 민족 시조도 모르고 그 흔히 말하는 홍익인간 이념이 누가 주창했는지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당군이 나왔으니까 당군이 세운 나라의 국호는 무엇인가? 고조선인가? 당군이 세운 나라가 고조선인가? 나라 이름이? 예, 다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왜 고조선 시대라고 했는가? 저거는 시대 이름이지 국호는 아닙니다. 예, 왜 국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강의가 진행되면서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번 답을 대부분은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5번 당군 왕검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예. 여러분들 당군 왕검은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당군 왕검 아버지는 누구인가? 예, 환웅입니다. 지금 보이는 왼쪽 아래 그림이 당군 왕검은 오른쪽 그림이고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은 환웅 천왕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이 질문은 기본적이고 이것을 거의 다 놓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 6째 질문입니다. 이거는 뭐 이 고조선하고 관계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든지 답할 수 있어요. 오히려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면 누가 시조일까? 아버지하고 아들 있는데 누가 시조겠어요? 당연히 아버지가 시조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아들을 시조라고 여기겠어요. 당군은 환웅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시조라는 것은 이건 불호막심한 역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7번째 질문입니다. 만일 왕이 있다면 나라가 없어도 될까? 여러분 나라 없는 왕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나라가 있어야 그 왕이 있지 왕은 있고 나라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환웅은 뭐예요? 환웅 천왕이라고 그랬어요. 천왕. 일본은 지금도 천왕이 있잖아요. 예. 나라가 있으니까 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환웅 천왕인데 환웅 천왕은 나라가 없는가? 당연히 나라가 있다고 봐야지 뭐. 그러면 그 나라는 누구일까? 그걸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환웅 천왕이 다스린 나라의 이름은 무엇일까? 예, 당군이 세운 나라는 조선입니다. 그럼 환웅이 세운 나라는 그것도 천왕이죠. 천왕이 세운 나라 국호는 무엇일까요? 예, 그 다음에 9번째 건국 이념이 있다면 나라도 있지 않을까? 나라도 없는데 무슨 건국 이념이 있겠어요? 예, 나라를 세우면서 그 나라를 어떻게 갖고 갈 것까 하는 그 이념적 표상을 제시한 것이 홍익인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홍익인간은 어느 나라 건국 이념인가? 예, 우리는 대부분 당군이 세운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잘못입니다.
고조선이라는 나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홍익인간의 건국의 이념은 당군이 태어나기 전에 환웅천왕이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그 이념을 가지고 내려와서 환웅이 신시라는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질문을 딱 보면은 우리가 대답을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우리는 고조선 시대에 대해서 참으로 잘못 알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잡아야 할 고조선 역사는 무엇인가? 첫째, 민족 시조를 잘못 알고 있으니 바로잡아야 되죠. 민족 시조는 당군 왕검이 아니라 그 아버지인 환웅천왕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으면 당연히 아버지 환웅천왕이 시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도 바로잡아야 된다. 아들이 세운 나라가 아니고 아버지가 세운 나라가, 시조가 세운 나라가 최초의 국가겠죠. 그래서 당군이 세운 당군조선이 아니라 환웅이 세운 환웅신시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다, 이렇게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바로잡아야 할 것은 당군이 건국한 나라의 국호도 바로잡아야 된다. 우리는 당군이 세운 나라를 고조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고조선이란 말은 국호가 아니고 일련 스님께서 삼국유사를 쓸 때에 그 편명을 고조선조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고조선조는 국호가 아니다. 그러면 국호는 뭐냐? 당군이 세운 나라의 국호는 조선이다 하는 것이죠. 실제로 삼국유사 기1 고조선조 왕검조선이라고 이제 그 부제를 달아놨는데, 그 고조선조에 보면은 국호를 이렇게 분명하게 밝혀놨어요. 위서를 제일 처음 인용했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당군 왕검이란 분이 계셨으니 도읍을 아사다라 정하고 나라를 세워 이름을 조선이라 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선이라 하였다. 그래서 원문은 개국호 조선이라고 그래요. 국호 조선이라고 그래요. 분명하게 국호가 조선이라고 그러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고조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나라 이름을 처음 정하는데 왜 예고자를 쓰겠어요? 그런 나라 이름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고자를 쓴 국호는 세상에 없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고조선조에는 처음에는 위서도 인용하고 그 다음에 고기도 인용했어요. 그래서 고기에 처음에 보면은 어떻게 인용해 두었냐 하면은, 당군은 요임금 주기 50년 경인년에 평양성에 도읍하고 처음으로 조선을 칭하였다. 그래서 도평양성 시칭 조선입니다. 뭐라고? 조선이라고 칭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라 이름에 태초의 나라 이름인데 예고자를 붙이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호의 전통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두 자를 씁니다. 국호. 중국은 전부 다 외자로 한 자를 썼어요. 당, 송, 상, 은, 주 전부 다 한 자를 씁니다. 우리나라의 국호는 모두 두 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고구려만 석자로 썼는데, 고구려도 널리 일컬을 때는 석자를 다 일컬지 않고 고려 또는 구려로 일컬었다.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가 고려라고 두 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은 국호를 두 자로 쓰는데, 그것은 태초의 국가인 조선, 그 이전에 더 원조인 신시, 다 국호는 두 자였다. 이런 사실, 국호의 문법에 있어서도 고조선은 말이 되지 않고 기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조선이었다 하는 거죠. 그럼 이성계가 세운 조선은 왜 국호가 조선인가? 우리 조선의 이 당군이 세운 조선의 전통을 이어받거나 또는 기자조선의 조선이라는 국호를 이어받아서 조선이라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조선과 상대적으로 고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 개념인데, 우리 일련 스님께서는 삼국유사를 쓰면서 이 편명을 국호는 조선이라고 하면서 이 전체 이야기를 적은 그 편명을 고조선이라고 한 것은
이 당군이 세운 조선과 환웅이 세운 신시를 함께 아울러서 상대적으로 옛조선이란 뜻이고, 그 이후에 그것을 위만조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삼국유사에는 고조선과 위만조선으로 조선을 둘로 시대 구분을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승류의 그 제왕운기에서는 시대 구분을 다르게 합니다. 전조선기, 후조선기. 전조선기는 당군이 여기 당군조선과 환웅의 신시를 함께 일컫는 것이고, 후조선은 기자조선 이후의 조선을 후조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조선은 시대 구분의 이름이지 국호는 아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익인간의 건국이념이나 제세이와 통치철하고 주체도 바로잡아야 되는데, 이것도 당연히 당군이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전부 다 환인이 신시 건국 시절에 일어났던 건국이념이고 통치 철학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고 홍익인간도 당군의 이념이고 제세이와 또 당군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어 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학계에서는 이 당군조선조차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당군조선 위에 더 우리의 역사의 출발점이 환웅이 세운 신시에서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역사학에서 당군조선도 인정하지 않는데 환웅신시라는 역사를 우리가 입증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의문을 제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삼국유사 고조선제 그 기록이 자세하게 있는 것은 물론이니와 고고학 자료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주제를 설명할 때 표지 사진 보여준 적 있죠. 이 그림. 이것이 중국 요령성 평강지역 출토 유물인데, 고구려 청동 장신구입니다. 이거는 유물이지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이게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당군신화를 조형물로 만들어 뒀거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호랑이와 곰이 등장하면은 이거는 누구일까요? 큰 새인데, 호랑이와 역사는, 호랑이와 곰으로 역사를 서술하는 건 동물의 역사입니까? 아니죠. 당연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군신화이고 고조선 시대의 역사인데, 그럼 이것은 다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죠. 사람을 동물로 상징한 것입니다. 그것을 학계에서는 토템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의 집단을 상징하는 동물이나 식물을 정해서 그것을 숭배하고 자기 집단을 나타내는 표상 또는 엠블렘 또는 로고로 사용할 때 그것을 토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호랑이족, 호족이죠. 이거는 곰족, 웅족을 이렇게 나타내. 옛날에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지 않으면 역사를 서술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이게 호랑이와 곰이 두 종족이 이렇게 마주 앉아 찾아왔을 때 여기는 어느 종족이 있었겠어요? 당연히 환웅천왕이죠. 그래서 삼국유사의 고조선전에는 곰과 호랑이가 등장하지만은 환웅은 그냥 환웅이라고 그 자체로 나타내는데, 이것을 그림이나 조형으로 나타낼 때는 여기 환웅이라고 쓸 수가 없어요. 고구려 초기에. 그래서 환웅을 나타내는 토템 동물 상징은 새였다. 어떤 새였을까? 여러분 보세요. 곰과 호랑이도 품을 만큼 아주 큰 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천왕은 하늘에서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나는 새, 환웅새지요. 환웅족을 나타내는.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환웅천조상, 환웅을 나타내는 천조, 하늘을 나르는 새다, 이렇게 해서 환웅천조상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물론 이러한 이름은 제가 처음 붙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이른바 단군 신라의 역사가 떠올라야 돼요. 예. 공과 호랑이가 신다수 밑에 환웅을 찾아와 가지고 우리도 사람 되게 해달라고 빌었죠. 그러니까 환웅이 어떻게 했어요? 쑥 한 타래와 예, 마늘 20개를 주고 이것을 먹고 햇빛을 보지 말고 살아라. 그러면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면은 곰은 앞에 없죠. 쑥인가 뭔가를 다 먹었어요. 그리고 탁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호랑이는 뻣뻣하게 서가지고 주는 것을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환웅새와 곰이 서로 눈길을 마주치고 있어요. 그리고 마늘 하나 먹고 너는 쑥도 먹었으니까 마늘을 더 주겠다 하는 이런 스토리가 이 안에 형상화되어 있어요. 이것이 단군신화의 내용이 고스란히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단군신화에 없는 내용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네, 여기 있죠. 이게 뭘까요? 늑대지요. 이건 왜 여기 있는가 하는 다음에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구려 초기의 유물이기 때문에 고구려 사람들은 우리 상고사를 어떻게 인식했는가 하는 것이 이 장신구에 고스란히 나타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단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기 주인공이 누구예요? 환웅이에요.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은 자기들이 시조가 환웅천왕이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장신구를 해가 몸에 장식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환웅천왕이 세운 나라는 바로 신시국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신시국은 환웅족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곰족과 범족이 찾아와서 세 부족이 연맹해서 큰 나라로 발전했겠구나 하는 것을 이 장신구 하나만 보고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곰과 범이라고 했는가? 만약에 곰과 범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종족 이름을 요즘처럼 썼으면 이렇게 역사를 형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템이라는 것이 역사적인 서술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템 문화가 없으면은 신화적 서사의 형상화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 그림을 통해서 환웅은 새로 상징되었구나. 환웅의 토템은 하늘새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